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첼시를 3대1로 잡았는데요. 첼시를 잡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의 풀백 활용 전술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이 맨시티 상대로 맞춤 전술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펩이 카운터 치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가 이루어졌는데요. 경기는 어땠는지 중요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 첼시전에서는 마르무시와 홀란드가 투톱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4-1-4-1 내지는 4-3-3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온 맨시티인데 빌드업할 때는 마르무시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바르디올이 좀 전진하는 이런 위치를 설정을 했고요. 또 홀란드가 센터백들을 끌어당기는 순간에 마르무시가 오히려 그 뒷공간을 노리면서 첼시 수비진에게 혼란을 줬던 장면들이 많습니다. 실제 장면이고요. 마르무시 홀란드 거의 투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죠. 그리고 홀란드가 수비수 2명 끌어당긴 상태에서 마르무시가 갑자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뒷공간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해서 코바치치가 한 번에 롱킥을 넣어보죠. 이날 마레스카 감독은 첼시 최후방 센터백 라인을 되게 높게 형성을 했고요. 그런 수비 라인의 높이 때문에 이 경기의 핵심은 저 높은 라인에서 생기는 뒷공간을 맨시티가 공략할 수 있냐 없냐로 정해졌습니다. 또 맨시티가 평소와는 다른 후방 빌드업 대형을 보여줬는데요. 원래 맨체스터 시티는 풀백 한 명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숫자를 늘려준다든지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안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센터백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빌드업을 사용했고요. 코바치치가 센터백 바로 앞에서 공을 받아주긴 하지만 가끔씩은 센터백 사이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해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긴도안과 베실바가 번갈아서 내려오면서 후방에서는 3-2 빌드업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무시아 포든이 가운데 쪽으로 좁히면서 마테우스 누네스, 그바르디올이 올라가는 이런 식의 빌드업 형태가 많이 구성이 됐고요. 왼쪽에 공이 있을 때는 왼쪽 선수들이 조금씩 내려와주고 또 반대쪽에 공이 있을 때는 오른쪽 선수들이 내려와주면서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맨시티의 후방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저는 맨시티가 양쪽 풀백을 되게 잘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 원칙 자체가 공이 있는 쪽에는 풀백이 지원을 오지만 없는 쪽 풀백은 거의 터치라인을 밟듯이 서 있으면서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반대 전환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서 전환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극단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죠. 공과 가까운 쪽 풀백은 접근, 공과 먼 쪽 풀백은 고정. 이 원칙이 꽤나 재미를 보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장면을 보시면 오른쪽 풀백 마테우스 누네스는 공과 가까운 위치, 왼쪽 풀백 그바르디올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거의 터치라인 쪽에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코바치치가 포든에게 주고요. 포든이 이 포켓 공간에서 잘 돌아섭니다. 그리고 포든이 사이드 쪽 프리한 그바르디올에게 오픈. 이 장면을 위해서 그바르디올이 측면에 고정이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르무시의 영입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원래 맨시티에서 훌리안 알바레즈가 없을 때는 주로 박스 침투를 하는 게 홀란드였습니다. 하지만 마르무시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 옵션이 생긴 거죠. 마르무시는 직선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침투, 홀란드는 수비시야 뒤쪽에서 컷백을 받아먹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그바르디올이 마르무시를 봤는데 이게 오프사이드로 공격이 종료되긴 하지만 이런 호흡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맞아 떨어진다면 맨시티를 상대하는 수비수들은 막아야 할 선수가 2명이 되기 때문에 홀란드 1명일 때보다는 수비하기가 더 복잡해지겠죠. 또 첼시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형성할 때 윙어들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산초 마두에케를 동시에 내리거나 지금 장면처럼 마두에케만 내린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바르디올은 아주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아예 마두에케 앞으로 돌아뛰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슈팅을 하지만 아쉽게 빗나가죠. 마레스카 감독이 전술적으로 맨시티한테 맞춤 전술을 준비해온 것 같았거든요. 아예 후방에서 내려와서 수비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냥 라인을 높여서 앞에서 막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오프사이드 트랩은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포백이 좀 마음이 맞아야 되고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찰로바 임대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리스 제임스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코릴도 이제 복귀했고요. 그래서 일단 포백이 실전에서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거기다가 4명의 마음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마두에케, 산초까지 추가하면 6명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4명일 때보다 전술 수행의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마레스카의 의도는 뭔지 알겠으나 그 전술이 효율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프사이드 트랩의 특성상 한 번 뚫리면 치명적인 기회를 노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전술
직접적인 리스크를 펩은 자신의 풀백들을 이용해서 공략합니다. 이걸 일반적인 공격수들이 공략하는 게 아니라 풀백들이 공략한다는 게 상당히 독특했고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사이드 트랩의 난이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장면입니다. 마두에케가 혼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고요. 거기에 누네즈가 또 약간 기역자로 돌아뛰면서 오프사이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합니다. 아까 그바르디올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랑 비슷하죠. 그리고 공간 쪽으로 긴도안이 공을 넣어주고요. 누네즈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네즈가 슈팅 마무리하지 못한 공을 그바르디올이 옆에서 처리하면서 동점골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무리골을 넣은 선수도 풀백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인데요.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들보다 풀백들이 더 전진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 움직임이나 마무리 스킬은 여느 공격수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첼시가 전방 압박의 강도를 전반전보다 더 높입니다. 보통 한 팀이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상대팀은 그 전방 압박을 반응하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 상황이 생기겠죠. 하나, 첼시가 전방 압박을 성공한다. 그럼 첼시가 위에서 공격할 거고 맨시티는 수비 복귀를 하기 때문에 공격 과정이 짧고 템포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 맨시티가 뚫어낸다. 이 역시 맨시티가 소수 대 소수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공격이 되고 또 첼시 수비들은 한 번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템포가 빨라집니다. 즉, 한 팀이 전방 압박을 하는 걸 멈추지 않는 이상 경기의 템포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거기서는 소수 대 소수 싸움이니까 선수들의 퀄리티 싸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팀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와 2대2, 3대3 상황일 때 얼마나 개인 능력으로 상대팀 수비를 박살낼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첼시의 센터백 코릴, 찰로바가 홀란드라는 괴물 공격수를 잘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첼시가 후반에 보여줬던 전방 압박의 방식이 조금은 독특하다고 생각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첼시는 에데리송이 공을 잡고 있을 때 이 정도 라인에서 그냥 선수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보통은 스톤스나 아칸지를 감싸면서 한쪽으로 몰아서 전방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바로 페널티 박스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을 따라서 첼시 센터백들은 라인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에데르송은 킥을 자유롭게 찰 수 있겠죠. 그럼 에데르송이 킥을 찰 여유가 있고 이 킥이 홀란드 쪽으로 떨어졌을 때 센터백이 이겨낼 수 있어야 이 구조가 효과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첼시 센터백들이 홀란드를 무조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에데르송의 킥을 자유롭게 냅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에데르송을 조금이라도 압박해서 에데르송의 킥의 퀄리티가 낮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첼시 공격진들은 적극적으로 에데르송을 압박하지 않았고 에데르송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홀란드를 정확히 보고 킥을 찹니다. 그리고 이 킥이 풍선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은 빨랫줄의 궤적으로 홀란드 쪽으로 배달되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찰로바한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찰로바 입장에서는 공이나 홀란드 둘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빠르게 못 가게 막아야 합니다. 근데 홀란드가 이렇게 머리로 돌려놓은 순간에 홀란드의 몸을 잡으면 퇴장이죠. 그렇다고 찰로바가 공을 걷어내자니 홀란드의 속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첼시가 한번 막을 기회는 있긴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까진 맞아도 실점은 피해볼 수 있었는데 산체스가 또 뜬금없이 나와버리면서 실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산체스의 개인적인 실수도 상당히 지분이 큰 실점이지만 전체적인 압박 구조로 봤을 때는 찰로바에게 혹은 코릴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전방 압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시티의 세 번째 득점 장면도 비슷하죠. 코릴이 홀란드와 1대1 싸움에서 홀란드를 아예 밀어내지 못하고 홀란드가 뛰어가는 포든에게 공을 주면서 포든이 득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코릴이 홀란드를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코릴에게 실점의 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센터백이 공격수랑 1대1 상황이 계속된다? 이거 자체가 센터백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요. 코릴이 아니라 다른 센터백이 있었어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한다면 뚫리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역시나 이 장면에서도 에데르송의 킥이 기점이 됐고요. 이전 장면에서도 에데르송의 킥이 기점이 됐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에데르송에게 킥할 여유를 줍니다. 여기서 첼시 마레스카 감독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느꼈고요. 마레스카 감독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선택은 완전히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뭐 전술에 절대 선은 없습니다. 무적 전술이 없다는 거죠. 이 전술도 써보고 저 전술도 써보고 하는 건데, 오늘 마레스카 감독이 높은 라인, 뭐 오프사이드 트랩 이런 준비된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마침 또 펩이 풀백을 잘 활용했고요. 에데르송의 킥 퀄리티, 공간이 많은 상황에서의 홀란드의 파괴력, 이런 것들로 카운터를 잘 치면서 첼시를 전술적으로 잘 잡아냈던 것 같습니다. 또 신입생 마르무시, 후사노프 이렇게 게임을 뛰었지만 후사노프는 아직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르무시 활발하고 희망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